안방 1열에서 듣는 공연 리뷰. 우리는 컬처. 저 자꾸 이게 맴돌아요. Come on baby, hello baby 좋습니다. 아니, 오프닝을 좀 탈피해보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추위를 전혀 안 타는 겨울소녀 조이입니다. 어머, 왜요? 왜 안 타세요? 추위를 제가 안 타더라고요. 몰랐는데 친구들이 다 춥다 춥다 할 때 저는 항상 덥더라고요. 저는 롱패딩도 없거든요. 아, 한국에 롱패딩 그러시구나. 없이 샀다는 것은 정말 흔한 일이 아, 아니죠. 몰랐네요. 롱패딩 네. 없는 줄 몰랐습니다. 롱패딩 없는 줄 몰랐던 27입니다. 저는 마이너스 22도를 견디고 혹한기 훈련을 마치고 돌아온 식구입니다. 오늘은 제가 혹한기 훈련을 마쳤기 때문에 혹한기 훈련에 알맞는 작품을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 뭐 오, 예상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근데 제가 이거 보러 간 날도 엄청 추웠어요. 맞아요. 요즘 날씨가 정말 갑자기 엄청 춥다가 또 봄 날씨처럼 이렇게 또 따뜻했다가 기복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요즘 그런 것 같아요. 네, 기복 겨울에 다녀온 뮤지컬 겨울나그네입니다. 오, 근데 이거는 저희 4명 다 봤으니까 제가 네, 메인을 소개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다 같이 조금씩이라도 리뷰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네. 사실 이 작품에 대한 추억이 있습니다. 제가 음, 2005년에 재연 공연이죠. 재연 공연 해오름에서 제가 공연을 했었을 때 참여를 했었는데 그때 음, 저는 다른 거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제가 열심히 빵을 구웠던 기억이 나거든요. 빵이요? 네. 그때 혹시 재연 때 공연을 보러 오셨던 분들은 기억이 날지 모르지만 저희가 그때 그 핑거푸드로 페스츄리랑 뭐 이런 약간 그 작은 빵들을 팔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막 이랬었어요. 그래서 음, 그거를 어서 협찬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때는 그 빵 생지 있죠. 그 네, 생지하고 오븐을 저희 오븐까지 제가 협찬을 받아갖고 그거를 해오른 극장에 옛날에 지금 리모델링 하기 전에는 VIP 룸이 따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 VIP 룸에서 빵을 막 구워갖고 진짜 따끈따끈한 빵 있잖아요. 거기서 음, 저희가 인터미션 때 서빙을 했었어요. 관객들한테. 와. 그러니까 리모델링 하기 전이니까 2005년도 전이니까 거기 그때 유휴 공간들이 좀 있어서 2층에 있었던 VIP 룸에서 제가 빵을 굽고 매번 매 인터미션마다 관객님들한테 빵 좀 드세요 하고 열심히 빵 호객행위를 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빵이 연관이 돼 있었나요? 그때는 빵과 아무 관계가 없었고요. 그냥 그거를 그냥 협찬을 받았을 아, 뿐이고 웃겨. 우리는 그때 12월 겨울이었잖아요. 그래서 겨울인데 따뜻한 빵을 주자. 뭐 그냥 그런 네네. 거였고, 그리고 그때 이제 그 너무 빵을 웃기다. 또 이제 뭐 물론 이제 사무실에서 미리 이제 구워갖고 갖고 올 수도 있지만, 그러면 맛이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갖고 그거를 바로 공연하기 전 한 1시간 전, 뭐 이때부터 이제 빵을 구워갖고 서빙을 하고 따뜻하게 구운 걸 먹어야 되는 내가 그 이후에 음, 이제 빵이 원래 빵을 좋아했는데 그 페스츄리용은 이제 그다음부터 별로 안 좋아하게 됐어요. 그 있잖아요. 그 조그맣게 페스츄리 안에 딸기잼, 사과잼 이렇게 들어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종류의 빵을 네. 잘 안 먹게 됐다는 그 슬픈 전설이 있는 작품입니다. 아, 그로부터 7년 전에 초연할 때 제가 했어요. 1997년도에. 근데 저는 그때 빵 안 팔았어요. 그죠? 그 빵을 판다는 거는 그거는 아무나 할 수 없는 아이디어이고 그러니까요. 그거는 네. 협찬을 받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아이디어이고 아니, 제가 초연할 때 진짜 고생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식구님께서 빵 팔았다는 얘기를 하니까, 아, 그래, 그거보다 낫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네. 저는 예술의 전당 오페라 극장에서 초연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뭐 빵을 판 게 아니라 빵을 나눠준 거니까 저는 뭐 예, 좀 덜 힘들었죠. 파는 것보다는 나눠주는 게 조금 더 호응이 아, 좋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아, 팔았던 그쵸. 건 네, 아니다라는 네. 거죠. 예, 예, 예.
아무튼 좋아하셨겠네요, 관객분들이. 그래도 먹는 거는 좋아하시잖아요, 다. 아, 네, 관객들이 많이 좋아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빵이 남는 거. 남으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또 이제 저희 그거 이제 혹시 월급 대신 가져가신 거 아니세요? 월급 대신은 아니지만 매일매일 빵을 한 봉지씩 들고 가야 되는, 근데 그래도 그날 관객이 많은 날은 그때 빵이 다 나가죠. 근데 이제 관객이 없는 음, 날은 빵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27님도 아시겠지만 이 기획자들은, 프로듀서들은 이제 관객의 수와 이 모든 것이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빵이 많이 남는 날은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맞아요. 그러한, 뭐, 이제, 물론, 이제, 우리가 그 전에 관객이 몇 명이 오는지 숫자를 파악해서 빵을 가져가지만, 그래도 이게 또 음, 다르거든요. 오는 사람 숫자와 또 이게 다르기 때문에, 맞아요. 항상 그때는 정말 이제 빵 지수라고 그 빵이 얼마 남는지에 따라서 그날 관객의 반응. 왜냐면 관객들이 또 좋아하면 또 빵이 또 잘 나가요. 근데 또 관객들이 별 그쵸. 재미없게 보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굉장히 저희 추억의 빵과 연결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이번에 한전 아트 센터를 가서 이제 공연을 볼 때는 감회가 남다르더라고요. 왜냐하면 음, 해오름에 샀던 극장과는 되게 다른 극장이고, 그다음에 제가 공연을 본 날은 이창섭 배우님이 이제 민우를 하시는 날이었어요. 와. 그래서 음. 그날은 이제 사람이 엄청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공연이 표가 잘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날은 공연이 정말 꽉 차갖고 사람이 너무 많아갖고 제가 화장실을 인터미션 때 가는데 줄이 너무 긴 거예요. 그 지하 화장실에 엄청 사람 많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제가 진짜 인터미션 아슬아슬하게 끝나고 들어갔다라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고, 그래서 내가 진짜 2005년에 했을 때는 그렇게 힘들었는데 올해 공연은 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즐겨주시는 걸 보니 한편으로는 안심이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어쨌든 고전은 뭐 영원하다라는, 또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는 그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뮤지컬 겨울나기는 많은 분들이 다 잘 아실 거예요. 뭐 영화도 나왔고 드라마도 나왔고 책으로도 나왔고, 그다음에 겨울나그네는 특히 이제 영화가 유명하죠. 영화 이미숙과 안성기, 이미숙 씨나. 강서구 나온 그 음. 영화는 진짜 완전 영화 내에서도 고전이죠, 고전. 저희들한테는 되게 익숙한데 우리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교수님 정도 되면은 잘 모르실 것도 같은데 대충 모르셨죠? 줄거리를 대충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게 여러분 배경이 절대 지금 현재가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들 다 이제 마음에 두고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줄거리가 현재의 삶과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 투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배경이 70년대, 80년대다. 80년대 초반, 그때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이야기를 들으셔야, 그때는 음, 그랬구나. 우리가 또 라떼는이라는 또 이게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라떼는 그렇죠. 그랬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주인공은 이제 민우라는 남자 대학생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의대생이에요. 그래서 엄청 잘 나가는, 또 집안이 또 아버지가 대표야, 사장이야. 그래서 엄청 잘 나가는 부잣집 도련님. 음,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대학교를 캠퍼스를 거닐다가, 자전거로 거닐다가 다혜라는 여대생과 자전거로 부딪히는 사고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겨울나그네 인터파크나 이런 데 들어가 보시면 자전거를 부딪힌 두 남녀가 넘어진 일러스트가 하나 있을 거예요. 되게 귀여운 수채화로 만든 일러스트가 있는데, 음, 그렇게 이제 우연히 이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음, 넘어졌는데, 그 다혜라는 그 여대생한테 한눈에 반한 거죠. 이 음, 다혜는 음, 성악 전공하는 학생이고, 우리 민호는 이제 생애 첫사랑으로 통해서 이제 굉장히 사랑의 열병을 안으면서 이제 굉장히 콩닥콩닥 고백을 하니 많이 막 이러면서 막 한번 정말 손발이 오그라드는 순간을 경험하게 되죠. 이 민호에게는 동네 형처럼 진짜 의지하는 현태라는 형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 현태도 음, 대학생인데, 이 현태한테는 이제 모든 이제 고민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친형과 같이, 물론 친형이 따로 있지만 친형보다 더 친형 같은 그런 형이 하나 있는데, 현태는 민호와 달리 이런 도련님 스타일이 아니고 껄렁껄렁한 인기남?
뭐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는 아싸가 아니라 인싸죠, 인싸. 인싸 대학생이에요. 그래서 성격은 매우 다르지만 서로 정말 우애 좋은 그러한 형이 있었는데 민우가 다혜에 대해서 현태한테만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났다. 그래서 현태가 아 빨리 고백해라 이러면서 이제 이 민우와 다혜의 첫사랑이 시작이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도련님이고 모든 것이 다 완벽할 거라고 생각했던 우리 민호에게는 한 가지 슬픈 숨겨진 비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민호 본인도 모르는 비밀이었는데 출생의 비밀이 있었던 거죠. 두둥. 이제 이게 모든 게 다 그런 거잖아요. 막장 드라마에 다 출생의 비밀 있잖아요. 그러네요. 막장 드라마의 그 라인을 다 따라가고 있어요, 지금. 잘 들어보셔야 돼요. 민호의 친엄마가 그 술집 여자였던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근데 그냥 술집 여자도 아니고 동두천 쪽에 양공주라고 하는 그러한 집단에 속해 있는 여성이었던 거죠. 근데 그 양공주가 뭐냐면 여러분, 간단하게 얘기하면 미군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서 저희가 미군 주둔 기지가 생겼죠, 우리나라에. 그 미군 주둔 기지에서 이제 미군들을 상대로 몸파는 여성들을 일반적으로 양공주라 그랬어요. 근데 이 양공주들은 좀 몸파는 여성들 사이에서도 약간 급수가 있다고 한다면 더 하대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외국인들한테 몸을 판다라는 그러한 선입견 때문에 약간 그 사이에서도 이제 굉장히 하급을 취급받은 거죠. 근데 그 엄마가 그런 양공주 출신이라고 하니까 민우는 너무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출생의 비밀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다 알려주면 뭐 그것도 물론 충격이긴 하지만 그래도 괜찮을 텐데 아버지가 우리 사장님이 쓰러져서 병환이 너무 지독하게 됐을 때 그때 어쩔 수 없이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된 거예요. 병환과 동시에 부도 이 두 가지 사건이 막 일어나서 집안이 막 풍비박산이 날 때 그때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민호는 이제 삼방 콤보인 거야. 집안도 돈도 없어. 아버님도 지금 아프셔. 그다음에 자기 출생은 비천해. 이 세 가지가 이제 닿으니까 다혜와의 사랑이고 나발이고 이제 그게 지금 신경 쓸 때가 아닌 거야. 그러면서 아,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러고 있었을 때 네 번째 콤보가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병원으로 빚 받으러 온 빚쟁이들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이제 병원에 누워 있는데 너무 심하게 하니까 그 사람들을 말리다가 그 사람들을 폭행하는 그런 사건에 휘말리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까지 뭐 정말 폭력이나 뭐 기타 등등의 안 좋은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던 사람인데 본인이 타인을 폭행할 수 있다라는 사실까지 깨달아 버린 거야. 우리 민우가. 그렇게 착한 민우가. 그러니까 어떻게 역시 피는 못 속이는구나. 이렇게 스스로 자괴감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그러면서 아버님도 돌아가시고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이제 자기의 과거를 찾기 위해서 현재를 버려버려요. 일단. 즉, 현재는 뭐예요? 현태와 다혜를 잠시 멀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과거, 자신의 뿌리를 찾겠다며 자기 이모를 찾아가면서 이 작품의 비극은 시작이 됩니다. 저 질문이 있는데요. 네. 저도 공연을 봤지만 그 뿌리를 찾든 뭘 하든 어쨌든 그 현실에 있는 사람들하고 단절을 하고 과거에 그 뭐 이모나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뭐 그런 거 겪진 않았지만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렇게 과거를 찾아갈까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이게 저도 좀 그래서 찾아보니까 형이랑 그다음에 엄마가 있었나 봐요. 친엄마는 아닌 엄마가 민우를 버리고 미국으로 도주를 했대요. 밟고 네, 거기서 거기에 죽었대요. 나옵니다. 극 중에서도 형이 비싼 시계를 주면서 이게 중요할 때, 요기할 때 쓰일 거야. 나는 미국 갈 거야. 그러면서 떠나는 장면이 나오죠. 너무 휘리릭 건보 사이에 형 대사로만 그냥 나와가지고 저도 몰랐어요. 맞아요. 제가 만든 거 맞죠? 맞을 겁니다. 네. 맞을 거고, 네. 그랬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상황이 뭐 아버지도 돌아가셔, 형하고 새엄마도 사라졌어.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 가족이란 게 없잖아요. 그리고 현재 현태나 다혜한테 자기의 비참함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이제 80년대라는 그 시대 배경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 겨울 나그네가
그 당시 젊은이들한테 되게 사랑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당시는 이제 정치적인 이슈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들을 얘기하지 못하던 시기잖아요. 특히 이렇게 대학생들 데모나 이런 식으로 자기 정치적인 발언이라든가 자기의 사상을 말하고 싶은데 그게 엄청난 탄압을 받았던 시기죠. 근데 이제 민훈을 보면은 이제 그런 정치적인 색깔과 아무 관계가 없는 정말 도화지 같은 인간으로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상징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이 민우 같이 이렇게 정말 잘 자라고 정말 도련님 같은 사람들도 그 비하인드는 어떠한 출생의 비밀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라는 게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당위정처럼 모든 것이 막 다 잘 이루어지고 독재 정치 시대잖아요. 그 당시가. 전두환 씨 서울의 봄식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뭐 굉장히 평화롭고 뭐 경제가 잘 되고 그러면서 3X 정책을 이렇게 막 쓰고 있지만 그게 그래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그냥 멀찍이 보면은 굉장히 급부상하는 시는 그때 당시 우리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인가 뭐 그랬죠. 네, 그러한 시대였지만 알고 보면은 그 밑에 더러운 어떤 추악한 동두천의 그 일상 같은 것들 다 숨기고 살고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숨기고 모른 척하고 막 이런 것들은 마치 뭐 우리 일상에 들어오지 않는 것처럼 그 당시 뭐 범죄와의 전쟁 뭐 이런 것도 다 일맥상통하는 얘기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숨기지 않고 우리 민호는 찾으러 가는 거죠. 내 출생이 뭔지. 그래서 이거를 그냥 문장적으로만 볼 수도 있지만 약간 상징적인 내용으로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 당시 시대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그래서 이제 민우는 자기가 계속 부정하지만 그 자신의 뿌리를 찾게 되고요. 거기서 이제 자기는 나는 곧 떠날 사람이야. 나는 곧 떠날 사람이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 안에서 늪에 빠지듯이 빠지게 되죠. 그게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좋은 면만 부각하려고 하고 자기의 안 좋은 점을 자꾸 감추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인간의 본성도 이게 두 가지가 다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민호는 점점 자기의 과거를 숨기고 자기의 뿌리를 숨기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늪처럼 빠져들게 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완벽한 형상이라고 하는 다혜와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게 오히려 현태와 민호를 봤을 때는 현태가 훨씬 이상적으로 보이는데 사실 오히려 그 이면은 훨씬 더 어둡다라는 게 굉장한 여기서 아이러니죠. 그래서 현태는 오히려 현실과 이상 사이를 굉장히 잘 넘나드는 유연성 있는 사람이었고 결국에는 가장 이상적인 가치로 여기서 보이는 다혜와 결혼하는 거는 현태라는 그런 결론이 나게 되죠. 근데 뭐 여러분 제가 이렇게까지 다 얘기하면 이제 스포일러다 뭐라 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이 정도의 줄거리는 모두가 다 알고 있다라는 가정하에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